유형 이렇게 되어 있죠. 민주주의 유형. 이 민주주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식에 따라서 하고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결합된 거죠. 자유주의의 이면,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 말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고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예요. 이 사회주의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사회주의가 있고 나쁜 사회주의가 있거든. 북과 같은 사회주의는 이게 좋은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회주의라는 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럼 자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하면은 사유, 자유, 영리 이렇게 중학교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영리 추구를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다 보니까 불평등, 빈부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요, 이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는요,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나 공공기관 거예요. 모든 생산수단. 이를테면 농경사회에서 생산수단은 토지겠죠. 그리고 농촌에서의 생산수단은 토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수단은 공장 건물이나 기계 장치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그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껏 일해가지고 능력껏 받아가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차이는 뭐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요,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받아가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사회주의는요,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는요,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받아가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차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이제 발전하면은 공산주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가져가는 게 사회주의라면 공산주의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좋죠.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1시간밖에 없어. 그럼 하루 1시간만 일해요. 그리고 빵은 10개 필요해. 그럼 빵 10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능력이 10시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10시간 일을 해요. 그리고 빵은 하나밖에 필요 안 해요. 그럼 한 개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이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없는 그저 유토피아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라면 저 유럽의 북유럽 쪽에서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능력껏 일하고 능력 받아가는 사회. 그러면서 복지를 극대화하는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는요,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예요. 근데 이때 평등이 누구나 다 잘 사는 평등이지, 북한과 같이 못 사는 평등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북유럽 국가, 저쪽, 어디에요?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뭐, 그런 쪽. 독일에서도 한때 사회민주당이 세력을 얻은 적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별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참여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참여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전자민주주의라든가, 참여, 전자, 그게 민주주의로 나눠지는데, 이거 그냥 한번 우리 교재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할 때, 이것으로 제가 설명하는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빨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걸로 설명할게요. 또 링컨의 유명한 연설문 있잖아요. 정치 또는 원래 원문은 거버먼트 이렇게 시작하니까 정부라고 번역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 원어대로 해볼게요. 원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루어질 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참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다. 그럼 여기에서 국민의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국민 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 정부,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정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의 정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한 정부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민에 의한 정부 하면 국민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부 이런 뜻이겠죠? 국민 자치겠죠. 국민 자치.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부 하면 이거 뭐예요? 국민 복지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혼합민주주의 요 세 가지를 구분할 때 이 세 가지는 국민 자치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국민 자치의 방법 중에 하나, 방법이 이 세 가지라고. 첫째, 직접민주주의. 첫째, 직접민주주의. 근데 이 직접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죠. 왜 그럴까요? 왜 비현실적일까요? 인구가 너무 늘어났어요. 영토도 너무 확장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플라톤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플라톤이 그 아테네 시민들한테 퀴즈 내잖아. 1 곱하기 2 곱하기 7. 1에서 7까지 다 곱한 거야.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게 5040이 나와요. 1에서 7까지 곱하면 5,000명 정도가 있을 때 시민이 5,000명 정도라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이 5,000명 정도는 확성기가 없는 그 당시에도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표시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000명을 넘어서면
사람의 육성으로는 의사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플라톤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구가 5천 명인 나라 없어요. 아무리 저기 5만 명 정도로 되는 도시국가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대의제란 말이에요. 대의제. 간접민주제라고요. 대의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대신 의회에서 정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대의제라고도 하고 의회제라고도 해요. 대의제, 의회제. 그런데 이 간접민주 정치는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 간접민주제, 대의제를 채택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프랑스의 루소가 영국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영국 사람들은 선거할 때는 자유로우나, 즉 국민의 대표를 뽑을 때는 자유로우나, 선거가 끝나면 다시 쇠사슬로 묶인 노예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바꾸면 뭐냐면, 선거할 때만 관심 있고 선거 끝나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동네 누구지? 정정순? 그 다음 어느 이 동네에 지금 교도소 갔대? 구속됐대? 왜 구속됐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뭐, 불법 선거비를 뭐, 회계정보 위조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 나오던데, 여러분이 대표를 뽑아놓고 그 사람이 뭐하는가를 관심을 안 가져요. 무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선만 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고, 부정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300명 뽑혔다고요. 300명이 5천만 명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냐 이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여론에 국정 반영이 어렵다는 거죠. 그 대표자 몇 명에 의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다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호남민주제. 호남민주제는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대의제에다가 두 가지가 결합이 돼요. 두 가지 결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직접 민주제 요소가 결합이 돼요. 세 가지가 있죠.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자, 여기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투표 실시하고 있나요? 있어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헌법 시간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다시, 국가의 안전과 위협에 관한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핵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핵 개발할까요?
국민투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헌법 개정안을 확장할 때, 헌법을 고치려고 할 때 최종적으로 국민한테 물어봐야 돼요. 헌법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요. 이러한 국민투표를 그러면 보세요. 레퍼렌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레퍼렌덤 말고 또 어떤 국민투표가 있을까? 또 다른 투표도 있어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나의 신임을 내 임기 중에 묻도록 하는 국민투표 하겠다. 이건 레퍼렌덤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근데 예전에 이거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임기 중에 자기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헌법에 그거 없다고. 그러니까 국민들 우려간 것이지. 그건 레퍼렌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레퍼렌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국민 발언은 뭐냐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일반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자,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국민 발언 제도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딱 한 번 있었어요. 2공화국 때. 2공화국 때가 언제냐면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가 4.19로 무너지잖아요. 4.19로 무너지고 나서 의원 내각제 채택했죠. 그때 이제 장면 내각이 등장하는데 그때 의원 내각제 채택했을 때 처음으로 국민 발언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1년도 못 돼서 만 9개월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박정희 육군 소장에 의해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9개월 만에 없어져 이거. 그러니까 국민 발언은 경험만 있어. 지금은 없어. 경험만 있어요. 국민 소환은 뭐죠? 국민 소환은 선거직 공무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에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거로 뽑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 손으로 자를 수 있는 제도. 이게 국민 소환이에요. 이 국민 소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한 번도 없어요. 국민 소환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헌법 고칠 때 아마 이거 꽤 많은 국민들이 찬성할 거야. 대통령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 소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우리가 소환할 수 있어야 돼요. 자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직접민주 요소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결합된 게 뭐냐면 지방자치제 도입이에요. 지방자치제 도입. 그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또 세 가지가 도입이 됐어요. 국민투표가 아니라 주민투표. 국민 소환이 아니라, 국민 발언이 아니라 주민 발언. 국민 소환이 아니라 주민 소환. 이거 현재 모두 채택되고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민투표 지금 현재 채택되고 있고요. 주민 발언도 현재 채택되고 있고요. 주민 소환도 현재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걸 보완하는 거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다양한 여론을 국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이런 제도. 이걸 우리는 혼합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이런 용어들도 새롭게 등장을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가지고 복습해 봅시다. 14점. 민주주의와 참여 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 간접, 혼합인데 혼합은 다음 페이지에 있겠네요. 혼합. 그리고 그 밖에 민주주의에서 전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등등도 요즘에는 새로운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의미, 방식, 장단점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이것도 교재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채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채택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노크의 이권분립론과 몽테스키의 상권분립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국민투표 두 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옆에다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 옆에다가 괄호 열고 레퍼랜덤 이러한 국민투표를 레퍼랜덤이라고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어느 문제집에 그런 레퍼랜덤의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냈더라고요. 자, 국가 안이 안전과 위협을 받는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 붙이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 확정할 때 국민투표 붙인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직접, 간접, 혼합민주주의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혼합민주주의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밖에 뭐 전자, 참여, 심의 민주주의도 읽어보시면 되고 전자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는 심의민주도 마찬가지. 이거 모두 직접민주정치에 가까울까요? 간접민주정치에 가까울까요? 직접민주정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접민주정치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상적이죠. 오른쪽 페이지 주민소환제 장단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소환, 주민투표 그 다음에 주민발언 제도로 3번을 주민발언으로 해도 돼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 괄호 열고 주민발언제 이렇게 쓰세요. 3번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괄호 열고 주민발언제 참고하면 돼요. 뭐 숫자까지 심의해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3분의 1 어쩌고 암기할 필요 없고 나머지 참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18쪽 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분류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유주의와 결합됐느냐 사회주의와 결합됐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서로 보완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자유주의의 방점이 있고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방점이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들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념도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 헌법 23조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재산권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19조 2항.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누가? 정부가. 이것도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니까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됩니다. 됐고요. 넘어가서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치의 발전해가지고 아까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의미 가지고 공부했었죠. 고대 아테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근대 시민혁명기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오면 보통선거가 실시되면서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전개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구분, 출제했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만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직접 민주제입니다. 직접 민주제. 구성을 보세요. 참정권을 지닌 모든 시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에 의해 구성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모든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시민. 참정권을 지닌 모든 시민이에요. 참정권을 지닌 모든 시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테네에서의 시민은요. 아테네 시민은 노예를 거느린 시민입니다. 노예를 거느린 시민. 그러니까 고대 경제체제는 노예 경제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럼 시민이 아니에요. 여자는 시민이 아니에요. 외국인도 시민이 아니에요. 노예를 거느린 시민이라고. 그래서 참정권을 지닌 모든 시민 이렇게 돼 있죠. 참정권을 지닌 모든 시민에 의해서 직접 민주정치가 실시되는데 여기서 이제 민회하고 평의회가 나오는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찮은데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 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소홀히 했다가 뒤통수 맞는 거지. 자, 민회하고 평의회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민회. 모든 시민. 자,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성인 남자인 자유인.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 남자는 노예를 거느린 시민을 말합니다. 자,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라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의결. 민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대부분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하듯 때로는 다수결의 방법도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평의회는 달라요. 민회에서 추천과 윤번제로 선출된 500인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민회가 우리나라의 의회, 국회에 해당된다면 평의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회의 정도 될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평의회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0인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500인을 어떻게 선출해요? 추첨하거나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고.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죠. 아테네의 직접 민정치는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사람이 항상 일치해요. 왜? 돌아가면서 지배자가 되고 돌아가면서 또 피지배자가 되는 것이니까.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이러한 정치 형태가 바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자, 민선재판소 각 부족에서 배심원을 선출하여 배심원들의 평결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다수결이 채택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이 배심원들의 다수결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약을 받는 것이죠. 도편 추방제라는 건 이게 원어로는 오스트라시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불신임 투표예요. 불신임 투표. 자, 그 의미를 한번 보세요. 참주가 될 위험 있는 인물, 즉 1인 독재가 될 위험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 조개 껍데기 파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기입해서 6,000표 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 해외로 추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임 투표인데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악용되겠죠. 정적, 정치적인 적, 상대방을 제거하는 데 악용됩니다. 그래서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부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이게 도편 추방제입니다. 한 개 거기 나와 있네. 정적,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거나 유력한 정치인을 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다수의 횡포와 주정치의 폐단이 나타나서 결국은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것 때문에 망하고 말아요.
특징,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특징, 직접민주주의 실현됐고 모든 시민에게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럼 여기 모든 시민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죠. 노예, 여자, 이방인, 즉 외국인. 시민이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공직을 담당한다. 이 말은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 이 말로 시험 문제에서는 표현합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일치한다.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 이게 아테네 직접민주정치다. 거기 4번에 표현되어 있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유지. 왜? 돌아가면서 하거나 추첨을 통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한계, 문제점이죠.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거죠. 여자, 노예, 이방인, 즉 외국인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부정치로 몰락하게 되죠. 언변이 뛰어난 소수.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소피스트라고 부르죠. 소피스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일종의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대다수 소피스트에게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중후정치로 결국은 아테네는 무너졌다. 오른쪽에 그림으로 잘 표시해놨네요. 민회는 의결기관, 평의회는 행정기관입니다. 평의회는 몇 명을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500명. 하찮은 거지만 혹시 몰라요. 600명 이렇게 시험문제 낼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아테네 특징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범위. 아테네에서는 성인,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 이상의 자유민인 남자인데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남자입니다. 노예를 거느린 남자. 근대로 넘어오면 일정한 연령의 부르주아. 여기도 남자만 해당이 되네요. 근데 현대로 오면 보통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남녀가 시민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아테네 민주정치와 현대 민주정치. 이것도 제가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근대 민주정치의 발달 과정인데, 자, 일단 뼈대만 제가 그려놓고 이거 설명하려면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뼈대만 지금 만들어 놓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늘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문제 충분히 이상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제일 아래에 있는 뿌리에 해당되는 사상이 천부인권사상이고요. 이 천부인권사상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국가 성립에 대해서 자연발생설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성립된다?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된다. 하니까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주장에 반발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국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회계약론 또는 사회계약설이라고 해요.
제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졌어 라고 주장하는 게 사회계약서래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철저하게 분석해 놔야 돼요. 세 사람은 자주 시험 문제 언급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계약서가 동시에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러한 그 국가 성립 이론이 등장하니까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에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등장해요. 계몽사상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이 사회계약서가 계몽사상이 합쳐져가지고 결국은 이걸로 발전하는 거예요. 힘의혁명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힘의혁명으로 근대 대의제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대 간접민주주의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크라시, 매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대중민주주의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기 시험 문제 될 거 많아요. 그래서 이 첨부 인권사상하고 또 결합해서 공부해야 할 게 뭐냐면, 얘하고, 컴포트 비교해야 할 게 바로 실정권 또는 실정법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얘하고 얘는 또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걸 공부할 때는 우리 헌법하고도 연결을 지켜야 돼요. 우리 헌법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걸 결합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깐 쉬었다가 이 뼈대, 이거 다 완성해야 돼요. 칠판에 하나 완성시키면 우리 교재로는 26쪽에서 28쪽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